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13부 이성계 선봉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 1364년 정월 무렵에 최유가 원황씨를 꼬드겨가지고 덕훈군을 앞세워서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교체하기 위해서 고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최유가 끌고 왔던 병력은 묘양성에 주둔해 있던 군사 1만 명이었고 이 1만 명은 몽골인과 중국인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그리고 초기 서국면 일대를 지키고 있었던 안후경과 그 휘하의 병력들은 나름 분전을 했어요. 7차례 승리를 했지만 마지막 이제 8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안후경의 부대는 패퇴를 해가지고 안주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취형을 급하게 되고 여기에 동국면에 패자였던 이성계도 1,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가세를 했다는 거죠. 당시 이성계가 동국면에서 차지했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건은 아니죠. 나쁜 사건이죠. 자, 이성계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바로 여진추장이었던 삼선과 삼계가 고려에 단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진추장이었던 삼선과 삼계는 사실 이성계와는 나름 친인척 관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김방계라는 사람이 이자춘의 딸과 결혼을 해 낳은 자식들이 바로 삼선과 삼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춘의 딸이면은 이성계의 누이가 되는 거고 그 자식들이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삼촌 조카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삼선과 삼계는 원래는 고려인이에요. 그러나 여진족의 영역에 살면서 사실상 여진족에 동화돼서 살았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선과 삼계가 여진족들을 모아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동국면에 패자였던 이성계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바로 반기를 들어서 홀면, 삼살 일대를 분탕질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삼선과 삼계, 그들은 아마 이제 이성계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이성계가 동국면에 있는 한, 자기들은 여기서 이제 뭔가 활개치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최유가 덕훈군으로 고려의 왕위를 교체하기 위해서 몽골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선과 삼계는 일종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본 거죠. 고려의 왕위가 교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고려가 혼란에 빠진다는 거고, 고려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이제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무서워하던 이성계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여기서 활개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사람 삼선과 삼계 등이 홀면, 삼살, 홀면은 함경도 홍원이고 삼살은 북청 일대예요. 홀면과 삼살을 친구하자 왕이 교주도 병마사, 교주도는 오늘날 이제 강원도 일대죠. 성사달에게 명령해 정예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 했다. 적이 함주를 함락시키자 수비를 맡았던 장수인 전이도와 이희가 군사를 내팽긴 채 도망쳐 돌아왔으며 도지사 한방신과 병마사 김기는 화주로 진격했다가 역시 패배를 당하고 철관으로 물러나 방비를 하니 화주 이북은 모조리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철관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철관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됐던 철령의 그 기준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를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여진족의 준동에 고려 조정은 급한 대로 교주도 병마사였던 성사달에게 명해 정의 기병을 파병을 해요. 자, 그러나 삼선과 삼계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삼선과 삼계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세로 함주, 오늘날 이제 함흥이죠. 여기를 함락시키고 수비를 맡았던 장수들은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제 화주까지 진격을 하면서 사실상 뭐 이성계의 거의 뭐 이제 나와바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진격을 하면서 고려군은 참패를 하고 철관 쪽으로 퇴각을 하면서 사실상 함경도 일대를 빼앗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계가 동국면에서 갖고 있었던 위상은 정말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동국면에 있는 한 나아추가 됐던 여진족이 됐던 함부로 침략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계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진족들이 이성계라는 인물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성계 역시 자신이 동국면에서 갖고 있는 입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웠다는 점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고려가 나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라가 유지가 되냐. 내가 이렇게 전방에서 적군을 막아내고 침략을 저지하기 때문에 고려가 온전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을 하게 되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의 과잉으로 자만심으로 발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안우경 휘하의 장수들한테 겁쟁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좀 경솔한 언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자 안우경 휘하에 있었던 장수들이 이성계를, 그러면 당신이 혼자서 나가서 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서 이성계는 고려군 지휘부대에서 고립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성계는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최선봉에 있어서 싸워야 될 그런 운명에 놓였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미스테리한 게 최영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통합사령관으로 최영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최영이 이미 대장파 반열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최영이 갖고 있는 권위는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원래는 최영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최영이 딱히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를 봤을 때 최영이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비난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성계를 어떻게 해서든 감싸주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이 왜 그렇게 이성계에 대해서 방관하는 입장이었냐? 탐탁치 않은 거죠, 사실 자기도.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최영이 이성계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최영 입장에서도 이성계를 좀 고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젊은 놈이 지금 공주부 세웠다고 저렇게 나대면서, 그죠? 다른 장수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영 입장에서는 이성계가 세운 전공은 사실은 자기도 그 정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날이 밝으면 최선봉에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과연 이성계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인가? 자,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고려군은 이제 수주 쪽으로 출진을 했고, 최후의 부대도 수주 쪽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이 수주라는 곳은 오늘날의 평안북도 정주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군은 그 수주에 있는 달천이라는 강 부근에서 최후의 부대와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최후의 부대는 일반적인 방식을 썼어요. 부대를 좌우 중 그렇게 3으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밀고 들어가는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고려군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좌군, 우군, 중군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맞붙어서 대결을 펼치는데, 당연히 이 좌군, 우군, 중군의 각기 선봉에는 누가 서고 있었냐면은 이성계 휘하의 병력이 여기 선봉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데리고 온 병력이 1000명 남짓이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좌군에 300명, 중군에는 400명, 우군에는 300명. 이런 식으로 최선봉에 각기 그렇게 나눠서 배치를 해가지고 최후의 부대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겨루게 됐다는 거죠. 이성계는 그 가운데서 중군에 위치해 있었고, 좌군과 우군의 선봉은 이름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가신 2명을 부장으로 삼아서 거느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성계의 부대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고려군은 사실 좀 약간 방관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떻게 해서든 독자적인 힘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승기를 잡으면은 뒤에서 구경하던 본진이 도와주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성계가 패배라도 한다면은 본진은 그대로 도망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선봉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기세로 진짜 악기처럼 달려들게 되는데, 이성계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기교나 계략 이런 게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힘 대 힘, 진짜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직접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데, 이성계가 탄 말이 진창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성계 부대는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싸우면서 이성계가 직접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적장들을 쏴서 죽이고, 또 이성계 좌우군에 맡았던 부장들도 직접 선두에 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정말 종횡무진 그렇게 하루 종일 싸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실록의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튿날 적병은 3대로 나누어 오매 태조는 가운데 있고 수하의 늙은 장수 두 사람을 좌군과 우군으로 삼아 각기 그 일대를 대적하게 하여 용기를 내어 적을 쳤다. 태조의 탄 말이 진창이 빠져서 심히 위태로웠는데 말이 힘을 떨쳐 뛰쳐서 나오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근데 뭐 이런 일은 진짜로 있었는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없었는데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황이 굉장히 불리했고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성계가 그걸 극복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가 적장 두서너 사람을 쏘고 드디어 적병을 크게 부수었다. 태조가 늙은 장수 두 사람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칼을 빼어 함부로 적병을 치고 있었다. 적병은 이미 폐하여 달아났는데 다만 먼지가 공중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면서 이성계 부대가 결국 최후의 부대를 완전히 격파를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사투가 벌어졌죠. 최후의 부대는 이 사투 속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군은 승기를 잡자 일제히 추격전에 나서면서 최후의 군대는 완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성계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일단 첫째, 애초에 최후 부대의 동기부여가 좀 거시기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 최후가 가자고 해서 따라온 병사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병사들한테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최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고려군은 우리가 위세만 보여도 싸울 생각 없이 도망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려를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하면은 약탈을 허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분배해주겠다.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병사들 입장에서는 최후하고 마찬가지로 전쟁을 쉽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이 이제 가가지고 좀 이제 위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려군은 혼비백산하고서 도망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게 순진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후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려 상황이 막장은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최후의 군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되게 치열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항복하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이 그렇게까지 아득바득 싸우다가 8차전에서 패배해가지고 안호경의 부대가 8차전에 패배해서 안주까지 후퇴를 하니까 오히려 병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거 고려군이 혹시 일부러 진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일부러 패배를 해가지고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일거에 섬멸하려는 그런 유인작전이 아니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불안하죠. 사실 어떤 구체적인 동기부여 없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수주 달천에서 붙었던 전투에서 이성계 선봉대가 아주 그냥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정말 악기처럼 달려드니까 이 요양성 병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투지의 차이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았던 최후의 부대. 그에 비해서 물론 이성계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일어났던 이성계의 부대. 결국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났던 이성계의 부대가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면서 결국 최후의 부대는 완패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천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최후의 부대. 밤이 되니까 결국 병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아니 최후 당신이 우리가 가서 위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항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더 이상 당신을 안 따라가겠다면서 병사들이
막사에 불을 지르고 달천을 건너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얘들도 상당히 오합지졸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승기를 잡았던 이성계의 부대는 마치 사신과 같이 추위에 패잔병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처 달천을 건너지 못했던 패잔병들은 거의 몰살을 당했고, 특히 유인우를 비롯해가지고 줄을 잘못 잡았던 고려의 관료들도 모조리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한번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상 압록강을 건너와 보니 고려군은 한 사람도 항복하는 자 없이 굳게 방어하고 있었다. 몽한군은 그러니까 요양성 병사들이 몽골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고려군이 자기를 깊숙이 유인한 다음 복병을 매복시켜 주었다가 공격하는 것으로 의심했는데, 그러니까 고려군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8차전에서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물러가니까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달천에서 패배하자 비로소 자신들이 최유의 거짓말에 속아남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최유가 거짓말이란 거짓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최유의 그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최유가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던 거고, 그러자 병사들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천에서 이성계 부대에 엄청난 공세를 당하고 속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속은 건 아니었죠. 그때 8차전에서 패배를 한 거는 정말 이제 고려군이 패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성계군이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덤벼들었던 이유도 나름의 또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정을 뭐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 부대의 무시무시한 공세를 겪고 난 다음에 요양성 병사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들이 야간에 고려군인 양 가장하고 마구 고함을 질러대자 최후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군영에 불을 지르노 강을 건너 달아났다. 그 중에서 일부 병사들이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최후의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결국 강을 건너서 도주를 했다는 거죠. 아군은 강가까지 추격했으나 따라잡지 못했는데 유인호, 강지연, 안복종, 호천기 등이 다 이제 줄 잘못 쓴 사람들이죠. 피로에 지쳐 뒤처져 있는 것을 잡아서 죽였다. 결국 이렇게 순식간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을 잘 잡아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원나라 연경으로 귀환한 최유의 군사는 겨우 17기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최유의 군대가 얼마나 크게 타격을 받았는지 거의 대부분이 점멸당하고 불과 17기만이 연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마 진짜 뭐 나머지가 다 죽었다기보다는 포로로 잡힌 병사도 꽤 있을 거고, 그냥 요양성에 남겨뒀던 병력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최유가 원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럼 최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아가서 진짜 뒤통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모자를 판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인간이. 그래서 최유가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충동질을 하죠, 또. 그러면서 최유가 돌아가서 원 황제한테 다시 또 고려를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최유가 다시 권세가에게 청탁해 대군을 빌려 고려를 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또한 황제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최유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데 이제 원 황실도 감을 잡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원 황실에서도 현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당시 원 제국도 내부 사정이 무척 안 좋았어요. 왜냐면 홍건군의 반란을 어느 정도 진압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강 이남 지역은 당군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때 주원장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제국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정치는 여전히 혼란하고 민심은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고려의 공민왕을 교체를 하면서까지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유가 실패를 하자 원제국에서는 사실상 공민왕 문제에 대해서는 손절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부 사정도 안 좋은데 고려와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결국 원 제국이 공민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복위를 승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번 사건의 주모자격인 최유를 체포해서 고려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최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서 목이 잘렸겠죠. 이렇게 해서 최유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덕훈군은 어떻게 됐냐? 당연히 덕훈군에 대해서도 고려 측에서 요구를 했겠죠. 최유만 보내지 말고 덕훈군도 보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원래 원 제국에서는 처음엔 덕훈군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보내려고 했었는데, 근데 덕훈군이 몸에 좀 병이 생겨가지고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원 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중병이 걸려서 알아놓은 사람을 어떻게 또 먼 길을 그렇게 보내냐. 그냥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냥 놔두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덕훈군은 고려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원 제국에서 그런 좀 인정을 베풀어서 덕훈군을 안 보낸 건지, 아니면은 혹시 모르니까 기장의 카드로 남겨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후에 덕훈군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덕훈군은 아마 그렇게 얼마 못 살고 여기서 이제 여생을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한편 이제 이성계는 지금 여기서 선봉이 서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풍비박산을 내버렸죠. 자, 그래서 이성계가 선봉이 서서 보란듯이 최후의 부대를 완파해버리자 고려의 장수들은 얼굴이 딱딱하게 붓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똥 씹은 정도가 아니라 이성계의 무서움을 갖다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정말 이성계 부대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하구나, 이 정도로 전투력이 높구나라는 것을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성계는 어쨌든 이 전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뭐냐?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면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 되면은 질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게도 태조실록에 보면요, 이 이후에 이성계가 자만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물론 조선시대 사관들이 건국초였던 이성계를 최대한 포장해서 쓰려고 했겠죠.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황상 이성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의 큰 교훈을 얻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성계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성계의 정치적 행보를 딱 보면요, 되게 여론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줘요. 그래서 왜 이런 성향이 나오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성계가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됐던 이유도 사실 자신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변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역사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말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최영이 분명히 중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성계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최후의 부대를 완전히 풍미박산 내버리자 최영은 이성계를 정말 제대로 보게 됩니다. 즉 최영 마음에 이성계가 너무 쏙 드는 거예요. 진짜 이성계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얼마나 남자다워요. 또 최영은 이런 화끈한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앞장서서 싸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계 부대가 그렇게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최유의 부대를 완파하는 걸 보고서 최영은 이성계의 진가를 이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후부터 최영은 이성계의 훌륭한 군 선배이자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최유와 덕훈군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얻은 것이 두 가지죠. 첫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론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이성계의 스타일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컨츄리가이 출신이었던 이성계를 케어해주는 중앙에 대장파 장수가 한 명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의 군 선배이자 조력자로서 앞으로 케어를 해줌으로써 이성계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덕흥군과 최후의 침입을 막아내고 다시 자신의 본거지인 동국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동국면은 지금 현재 여진족이 점령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성계가 동국면으로 가니까 여진족을 그냥 한 방에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싸움을 진짜 잘했어 보면은 그냥 한 방에 싹 쓸어버리고 삼성과 성계는 그대로 버로 터버렸다는 거죠. 겁먹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동국면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예전처럼 이성계가 이 지역의 패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이성계는 고려의 소방수다. 여기 불나면 여기로 가고 저기 불나면 저기로 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어쨌든 중요한 교훈도 얻고 조력자도 얻고 다시 동국면도 되찾고 명성도 좀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도 어쨌거나 다시 복위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이게 왕노릇은 계속 하고 있었죠. 원제국에서 그냥 공민왕을 폐위시켰다 다시 복위시켰다 자기도 혼자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로 친 건데 어쨌든 복위를 하면서 한시름 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민왕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홍건군 진압하면서 공을 세웠던 그런 대장파 장수들과 신하들 껄끄러운데 어쩌다 다 싹 다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거기다 개경 복구도 좀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덕흥군과 최후의 침입도 막아냈고 또 원제국으로부터 자기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인정받는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민왕 입장에서는 나름 순탄하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민왕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과연 누가 죽었길래 공민왕에게 엄청난 비극으로 다가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